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짧았죠 이번에. 예. 작년 추석이 너무 길었어요. 작년 추석은 10일이었었는데. 그런 좋은 날이 또 언제 올까.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짧다 보니까 예. 뭐 민심이고 뭐고 그렇게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민심 물어볼까 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이 그 동계올림픽도 진행 중이니까. 예, 전부 거기도 다 빠져. 거기에 다 관심이 저도 가가지고. 뭐 어제 오후 2시부터 하루 왼종일 TV만 봤으니까요. 2시에 여자 컬링 했잖아요. 예. 중국한테 이겼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컬링이.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LPGA 골프를 하는데요. 예. 그 고진영 선수가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게 67년 만의 일이에요. 와. 그리고 2등은 최혜진 선수가 있고 고진영 선수가 그 제 친구 고진아 전 의원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생긴 것도 비슷하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평창 때문에 기사는 조그맣게 나왔는데 정말 그 엄청난 일을 어저께 이제 했었고요. 67년 만에 예? 데뷔하면서 우승. 신인이 데뷔하면서 우승하는 게 67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또 우리 이상하 선수가 또 그렇게 감동적인 레이스를 해가지고 어제 이상하 선수 스트레칭 할 때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걸 하는데 무릎이 이 팔꿈치가 땅에 닿더라고요. 야, 나 그거 보고 저 선수들이 얼마나 저렇게 운동을 했으면 저렇게 유연할까. 그래서 어제 이상하 선수 그 우는 거 보면서 그 무릎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더 이상 이제 빙상을 하지 마시고 그 하체와 그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골프해도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20년은 골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3년 안에 KPG 입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주 정확하신 게 우리 그 친구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축구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골프학과를 들어갔거든. 3년 만에 그냥 바로 싱글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상하 선수 나이가 몇이죠? 지금 29이에요. 89년생. 좀 늦긴 했네요. 아, 그 늦긴 했어도 제가 보니까 그 유연성이나 그 하체의 체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저거 우통벗고 들어온 퉁가 선수 그 선수가 원래 태권도 선수 아니에요. 근데 태권도 올림픽에 하계 올림픽에 나왔다가 업종을 바꿔갖고 크로스 그걸 갖고 5번 만에 국가대표. 그냥 운동신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정치쇼 맞아요? 아, 모든 게 다 정치 아니에요 이게. 아니 우리가 그 이 스포츠 얘기도 이야기하려면 한 다스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스 얘기가 가야죠. 야, 삼성과 다스, 삼성은 다스의 실소유인 줄 알았다. 그게 이제 보도상으로는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 자수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단 한 언론만 보도를 했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2010년? 예,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이 되는 게 2009년 얘기였거든요. 그때 보도 통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너무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태근 의원한테도 했을 텐데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치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 이게 돈 대납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대납까지는 몰랐어도 어쨌든 다스에서 그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2011년 2월이죠. 그러니까 그게 대납을 안 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BK 이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그 피해자들은 어쨌든 MB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김경준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혼자서 그냥 다 받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피해자들한테 갈 돈을.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건데 그 비용도 되게 부자잖아요. 다스만 해도 또 8조짜리 회사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걸 또 삼성한테 대납을 시키고 말이죠. 현대까지 났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1조가 아니에요. 10조 했어요. 네, 저 지금 머리 받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돈 넘어오고 보도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 이미 정태근 의원님은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정도는 정도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스가 누구 건지야 이제 곧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대임 시절에 투자를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을 이제 대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이제 에이킨컴프에다 했다는 것은 뭐 특허 소송 관련해서 아직 뭐 논란이 있는 거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학수 진술하고 김백준 씨 진술이 지금 일치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뇌물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직접 뇌물이죠.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가장 문제가 실기잖아요. 실기. 그거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탄핵까지 가는 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고.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소환이 뭐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할지 프레올림픽까지 간 다음에 그 패럴림픽까지 간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뻔뻔히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죄할 건 사죄해야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어떻든 지금 이제 정도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그 지난번과 같은 입장문의 발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뭐 인정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학수 부회장이 소환되자마자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고 경륜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희 회장은 이제 소환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면 책임이 많이 덜어지죠. 자기는 단순 전달자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딱 계산을 변호사 또 조언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겁니다. 상황 판단을 원래 MB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부인하고 나가면 자범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보수층이 더 이제 떠나가고 괴멸되는 거죠. 그러나도 지금 괴멸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가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봐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연관이 안 되겠죠 여기에서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이재용이 실권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벗어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건희 회장 3년의 집행유예 5년 받은 것을 사면 복권해 주는 대가로 이 40억을 대납했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MB 측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IOC 위원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서 사면 복권해 줬다. 그러니까 그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의 회사에다가 왜 소속인을 대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면 문제를 증명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줬을 때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보고 줬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직접 뇌물이면 발생하겠죠. 부정 청탁이 있으면 또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직접 뇌물일 경우에. 그러니까 직접 뇌물이고요. 저는 또 이게 이 사회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했는데 MB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많아요. 뭐 공개된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도 왜 자기네 돈은 단 1원도 안 쓰려고 그러고 꼭 남의 돈을 쓰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나이들도 꽤 되셨잖아요. 단 1원도 안 쓰진 않았어요. 그 예를 들면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월급 다 기부했고 아름다운 데도 박원순 아름다운 데도 기부했고 대통령 때도 다 월급 기부했잖아요. 1원도 안 쓰지는 않고 생생나는 건 많이 쓰시죠.
그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참 부지런히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돈 다 쓰려면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MB 측 2인자 김백준, 예. 그다음에 삼성 측 2인자 이학수 둘의 얘기가 완전 일치돼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그쪽 변호사 MB 김백준 씨 변호사 측 얘기를 들으면 김백준 씨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 큰일 났다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주 전쯤에 그랬던 거거든요. 영포 빌딩 털리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결단을 내려야죠. 여기서 뭐 부인하고 그러는 거 나오니까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도 이제 떠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제일 재밌는 얘기가 지난번 정태근 의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입장 발표할 때 옆에 있던 7명 서 있었던 분들.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전 그 기사 좀 크게 날 줄 알았더니 또 기사도 안 나대.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진짜 진실이 뭔가라는 것들을 완전히 공개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참모들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저희가 예를 들면 큰 선거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네거티브의 실체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부터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클린턴을 처음 만났을 때 클린턴이 이제 29살짜리 전략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처음 한 말이 당신 여자 관계 다 대라.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나한테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려면 나하고 일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앞으로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한테 다 털어놔야 되잖아요. 변호사한테 털어놓지 않으면서 변론을 맡긴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을 하겠다는 지금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격 아니에요. 그래도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게 저렇게 대응할까요? 자, 다 털어놓고 시인할 거 시인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셔야죠.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근데? 아니 저는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자, 정도원님 다음 주제. 설 끝났어 이제 본격 지방선거 모두 그 바른미래당 쪽은 초비상이 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설 명절 동안에 미리 합당을 해갖고 그게 설 밥상이 좀 정치 밥상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완전 주제가 실종돼 버렸어요. 올림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 없어도 별로 뭐 주제가 못 되죠. 바른미래당은 그 적어도 이제 기초나 광역위원까지는 몰라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못 됩니다. 그 기껏해야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뭐 안철수가 나가니 마니 그 정도지 어느 광역단체도 나갈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광역단체 후보 나가려면 몇십억을 자기 돈을 쓴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 10% 이상 15%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하는데 누가 나갑니까? 근데 유승민 뭐 대표는 전체 다 내보고 내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갈 생각도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자기 나가면 어디로 대구시장으로 나가나요? 대구로 나가든지 서울로 나가든지 해야죠.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정도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는 일정 정도의 소위 자질과 인지도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고서는 나가기가 어려운 선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법정 선거 비용이 34억 9천만 원이니까요. 법정 선거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 50억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15%를 못 받으면 거기에 이제 법정 선거 비용도 보전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법정 선거 비용도 100%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100% 다 받네 법정 선거 비용은. 그건 이제 선관위에서 우리가 신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보존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 쭉 본 다음에 하는데 거의 받는다고 봐야죠.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정몽주 의원은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형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 지방선거를 전망하면서 지금은 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저는 예상 외에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측면이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놓고 견제 심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한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은 4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찍었던 사람들은 52%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한국리서치가 신년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예. 응답자 특성에 보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라고 하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5%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거죠. 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홍준표나 안철수나 유승민을 찍은 게 52%인데 실제 응답한 사람은 24%만 응답을 했습니다. 아, 반도 안 되네요. 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처럼 투표장에 안 나가주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지만 이길 수도 있지만 견제 심리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동시에 예를 들면 지금 지난 대선 때도 52%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52%가 예를 들면 홍준표 안철수처럼 24대 21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예. 하나는 10, 하나는 42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나와가지고 후보 간에 그러니까 당에 관계없이 후보 간에 우열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견제 심리하는 사람이 한쪽에 쏠린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한 10% 내뿐이 못 받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실제로 41대 4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중간에 좀 그 듣는 분들이 숫자가 계속 나올 때 좀 헷갈리니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대선 때 찍었던 분들이 네. 전체 52%쯤 되는데 네. 이 52%가 일단 투표장에 다 나온다고 전제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서울시장에 다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는데 별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저쪽은 찍어봐야 사표가 될 것 같으니 그렇죠. 한 10% 정도만 가고 나머지 42% 정도가 뺀 52 중에서 10을 뺀 42가 안철수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박빙의 싸움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개인적인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오히려 선거가 쉬운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 실제로 그거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체 지수가 이미 55% 가까이 나왔죠. 아니, 지지율도 40%가 나오고. 물론 지지율도 그러는데요. 네. 이게 교체지수 선거에 있어서 교체지수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의 인지도만큼의 피로도가 쌓여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야당이 강해져야 합니다. 야당이 강해져서 여당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당을 견제해주면서 이제 그 여당도 이제 강해지면서 정부도 강해지면서 나라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처럼 분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야당이 세면요. 예. 야당이 세면 야당이 여당한테 막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나 이런 데 가서도 야당이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좀 들어줘야 되지 않아? 하면서 이게 정책이 좀 조율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지금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1야당 대표 누굽니까? 아유, 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되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법부도 좌편향돼 있다 얘기하면서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서 이재용 재판은 그 판사는 괜찮은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1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제1야당 대표가 할 얘기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두 분도 방송도 좋지만 이제 좀 그거 가갖고 새로 당을 만들든 아니면 거기에 가갖고 좀 바른 소리 하든 실제로 그 보수 정당도
제대로 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방선거 전반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일자리 문제거든요. 일자리요.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평창과 남북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성과를 냈고 특히 어제처럼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지금 그 크게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뭐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 고용 지표를 갖다 놓고 여당 대표는 뭐 최저임금은 무슨 뭐 죄가 없다는 둥 우원식 대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 장관은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다 작년에 다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률이 조금 늘어나고 실업률은 그대로면 예를 들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1월 달에는 공공부문 재정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한 6.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1월 달 고용 지표를 놓고 봐도 지금 실업자 통계가 10년 이래로 최고예요. 무려 102만인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았고 소위 이제 이 청년들 체감 실업률은 21%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MF조차도 지금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는 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이 평창에 끝나고 3월 달이 되면 대학 졸업 시즌이 이제 이달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더 쏟아져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용 전망은 별로 밝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혜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지금 파상적인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태양광 패널 그랬죠. 세탁기 지금 세이프가드 발동했죠. 지금 지혜 문제가 터졌죠. 철강. 거기다가 이제 철강. 철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위의 공급 국가예요. 미국에. 근데 사실은 12개국 만약에 제재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동맹국 중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는 야당 우리가 오히려 잘한다. 해가지고 대화를 놓고 정부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권위 있는 메신저가 없어요. 지금 야당에. 알겠습니다. 야당 건강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 두 분 무려 55%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거죠. 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홍준표나 안철수나 유승민을 찍은 게 52%인데 실제 응답한 사람은 24%만 응답을 했습니다. 아, 반도 안 되네요. 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처럼 투표장에 안 나가주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지만 이길 수도 있지만 견제 심리 때문에 아 투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동시에 예를 들면 지금 지난 대선 때도 52%였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52%가 예를 들면 홍준표 안철수처럼 24대 21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는 10, 하나는 42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나와가지고 후보 간에 그러니까 당에 관계없이 후보 간에 우열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견제 심리하는 사람이 한쪽에 쏠린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한 10% 내뿐이 못 받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실제로 41대 4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중간에 좀 그 듣는 분들이 숫자가 계속 나올지 좀 헷갈리니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대선 때 찍었던 분들이 전체 52%쯤 되는데 이 52%가 일단 투표장에 다 나온다고 전제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서울시장에 다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오는데 별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저쪽은 찍어봐야 사표가 될 것 같으니 그렇죠. 한 10% 정도만 가고 나머지 42% 정도가 뺀 52 중에서 10을 뺀 42가 안철수 쪽으로 온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박빙의 싸움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개인적인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오히려 선거가 쉬운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고
실제로 그거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체 지수가 이미 교체수가 55% 높더라고요. 가까이 나왔죠. 아니, 지지율도 40%가 나오고. 물론 지지율도 그러는데요. 네. 이게 교체지수 선거에 있어서 교체지수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의 인지도만큼의 피로도가 쌓여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야당이 강해져야 합니다. 야당이 강해져서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당을 견제해주면서 이제 그 여당도 이제 강해지면서 정부도 강해지면서 나라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처럼 분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야당이 세면요. 예. 야당이 세면 야당이 여당한테 막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나 이런 데 가서도 야당이 이렇게 되는데 어쩌면 좀 들어줘야 되지 않아? 하면서 이게 정책이 좀 조율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지금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1야당 대표 누굽니까? 아유, 제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되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법부도 좌편향돼 있다 얘기하면서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서 이재용 재판은 그 판사는 괜찮은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1야당 대표가.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제1야당 대표가 할 얘기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두 분도 방송도 좋지만 이제 좀 그거 가갖고 새로 당을 만들든 아니면 거기에 가갖고 좀 바른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나한테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려면 나하고 일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앞으로 재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한테 다 털어놔야 변호사한테 털어놓지 않으면서 변론을 맡긴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을 하겠다는 지금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격 아니에요. 그래도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렇게 저렇게 대응할까요? 자, 다 털어놓고 시인할 거 시인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셔야죠. 진심으로 사죄할 거고.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근데? 아니 저는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자, 정도는 다음 주죠. 설 끝났으니 이제 본격 지방선거 모두 그 바른미래당 쪽은 초비상에 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설 명절 동안에 미리 합당을 해갖고 그게 설 밥상에 좀 정치 밥상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완전 주제가 실종돼 버렸어요. 올림픽 때문에. 왜 그렇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 없어도 별로 뭐 주제가 못 되죠. 바른미래당은 그 적어도 이제 기초나 광역위원까지는 몰라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못 됩니다. 그 기껏해야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뭐 안철수가 나가니 마니 그 정도지 어느 광역단체도 나갈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광역단체 후보 나가려면 몇십억을 자기 돈을 쓴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 10% 이상 15%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하는데 누가 나갑니까? 근데 유승민 뭐 대표는 전체 다 내보내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갈 생각도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자기 나가면 어디로 대구시장으로 나가나요? 대구로 나가든지 서울로 나가든지 해야죠.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정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는 일정 정도의 소위 자질과 인지도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고서는 나가기가 어려운 선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법정 선거 비용이 34억 9천만 원이니까요. 법정 선거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 50억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15%를 못 받으면 거기에 이제 법정 선거 비용도 보전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법정 선거 비용도 이게 100%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100%다 받네 법정 선거 비용은. 그건 이제 선관위에서 우리가 신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보존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걸 쭉 본 다음에 하는데 거의 받는다고 봐야죠.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정몽주 의원은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 지방선거를 전망하면서 지금은 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저는 예상 외에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측면이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놓고 견제 심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한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은 4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찍었던 사람들은 52%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한국리서치가 신년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응답자 특성에 보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라고 하고 응답한 사람이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짧았죠 이번에. 예. 작년 추석이 너무 길었어요. 작년 추석은 10일이었었는데. 그런 좋은 날이 또 언제 올까. 그러니까 이번 추석은 짧다 보니까 뭐 민심이고 뭐고 그렇게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민심 물어볼까 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이 그 동계올림픽도 진행 중이니까 예, 참 거기들 다 빠져. 거기에 다 관심이 저도 가가지고. 뭐 어제 오후 2시부터 하루 왼종일 TV만 봤으니까요. 2시에 여자 컬링 했잖아요. 중국한테 이겼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컬링이.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LPGA 골프를 하는데요. 그 고진영 선수가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게 67년 만의 일이에요. 와. 그리고 2등은 최혜진 선수가 있고 고진영 선수가 그 제 친구 고진아 전 의원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생긴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평창 때문에 기사는 조그맣게 나왔는데 정말 그 엄청난 일을 어저께 이제 했었고요. 67년 만에 예? 데뷔하면서 우승. 신인이 데뷔하면서 우승하는 게 67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또 우리 이상하 선수가 또 그렇게 감동적인 레이스를 해가지고 어제 이상하 선수 스트레칭 할 때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앞으로 숙이는 걸 하는데 무릎이 이 팔꿈치가 땅에 닿더라고요. 야, 나 그거 보고 저 선수들이 얼마나 저렇게 운동을 했으면 저렇게 유연할까. 그래서 어제 이상하 선수 그 우는 거 보면서 그 무릎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더 이상 이제 빙상을 하지 마시고 그 하체와 그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골프해도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20년은 골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3년 안에 KPG 입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주 정확하신 게 우리 그 친구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축구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골프학과를 들어갔거든. 3년 만에 그냥 바로 싱글로 들어갔더라고요. 이상하 선수 나이가 몇이죠? 지금 29이요. 89년생. 좀 늦긴 했네요. 그 늦긴 했어도 제가 보니까 그 유연성이나 그 하체의 체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저거 우통벗고 들어온 퉁가 선수 그 선수가 원래 태권도 선수 아니에요. 근데 태권도 올림픽에 하계 올림픽에 나왔다가 업종을 바꿔갖고 크로스 그걸 갖고 5번 만에 국가대표. 그냥 운동신경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정치쇼 맞아요? 모든 게 다 정치 아니에요 이게. 아니 우리가 그 이 스포츠 얘기도 이야기하려면 한 다스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스 얘기가 가야죠. 야, 삼성과 다스, 삼성은 다스의 실소유인 줄 알았다. 그게 이제 보도상으로는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 자수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단 한 언론만 보도를 했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2010년? 예, 근데 이게 지금 재판이 된 게 2009년 얘기였거든요. 그때 보도 통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너무 붕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태근 의원한테도 했을 텐데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치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돈 대납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때 대납까지는 몰랐어도 어쨌든 다스에서 그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2011년 2월이죠. 그러니까 그게 대납을 안 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BK 이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그 피해자들 부인하고 나가면 잡범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보수층이 더 이제 떠나가고 괴멸되는 거죠. 그러나도 지금 괴멸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가 대통령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봐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연관이 안 되겠죠 여기에서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이재용이 실권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벗어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건희 회장 3년의 집행유예 5년 받은 것을 사면 복권해 주는 대가로 이 40억을 대납했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MB 측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IOC 위원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서 사면 복권해 줬다. 그러니까 그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예. 제3자의 회사에다가 왜 소송인을 그렇죠. 대납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면 문제를 증명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줬을 때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굴 보고 줬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직접 내물이면 발생하겠죠. 부정 청탁이 있으면 또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내물일 경우에. 그러니까 직접 뇌물이고요. 저는 또 이게 이 사회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했는데 MB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많아요. 뭐 공개된 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도 왜 자기네 돈은 단 1원도 안 쓰려고 그러고 꼭 남의 돈을 쓰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나이들도 꽤 되셨잖아요. 단 1원도 안 쓰진 않았어요. 그 예를 들면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월급 다 기부했고 아름다운 제도 박원순 아름다운 제도에 기부했고 대통령 때도 다 월급 기부했잖아요. 1원도 안 쓰지는 않고 생색나는 건 많이 쓰시죠.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참 부지런히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돈 다 쓰려면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MB 측 2인자 김백준. 예. 그다음에 삼성 측 2인자 이학수. 둘의 얘기가 완전 일치돼 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그쪽 변호사 MB 김백준 씨 변호사 측 얘기를 들으면 김백준 씨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그 큰일 났다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주 전쯤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영포 빌딩 네. 털리고 난 다음에 네. 큰일 났다. 네.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진짜 결단을 내려야죠. 여기서 뭐 부인하고 그러는 거 나오니까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참모들도 이제 떠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제일 재밌는 얘기가 지난번 정태근 의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입장 발표할 때 옆에 있던 7명 서 있었던 분들.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전 그 기사 좀 크게 날 줄 알았더니 또 기사도 안 나대.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진짜 진실이 뭔가라는 것들을 완전히 공개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참모들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예. 저희가 예를 들면 큰 선거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네거티브의 실체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부터 출발해야죠. 예. 그러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클린턴을 처음 만났을 때 예. 클린턴이 이제 29살짜리 전략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테파노폴로스가 처음 한 말이 당신 여자와 관계 다 대라.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내가 대응을 한다면 어쨌든 MB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김경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혼자서 그냥 다 받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피해자들한테 그렇죠. 갈 돈을.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건데 그 비용도 되게 부자잖아요. 다 쓰면 해도 또 8조짜리 회사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걸 또 삼성한테 대납을 시키고 말이죠. 현대까지 났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일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1조가 아니에요. 10조 했어요. 네, 저 지금 머리 받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1년에 돈 넘어오고 보도 나오고 그랬을 때 그때 이미 정태근 의원님은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정도원 의원은. 정도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스가 누구 건지 이제 곧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대임 시절에 투자를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을 이제 대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이제 에이킹컴프에다 했다는 것은 뭐 특허 소송 관련해서 아직 뭐 논란이 있는 거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학수 진술하고 김백준 씨 진술이 지금 일치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상의 뇌물적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직접 뇌물이죠. 제3자 뇌물도 뇌물,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주변도 그렇고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가장 문제가 실기잖아요. 실기. 그거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탄핵까지 가는 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거고.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소환이 뭐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할지 프레올림픽까지 간 다음에 그 패럴림픽까지 간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서 건건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죄할 건 사죄해야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제 정도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래서 저는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그 지난번과 같은 입장문의 발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뭐 인정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학수 부회장이 소환되자마자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고 경륜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희 회장은 이제 소환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 그러면 책임이 많이 덜어지죠. 자기 그냥 단순 전달자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딱 계산을 변호사 또 조언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겁니다. 상황 판단을 원래 MB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